네,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본 경선에 진출한 6명의 주자들 차례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엊그제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봤는데 오늘은 이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컷오프 통과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본인이 몇 등으로 통과하셨는지는 모르시죠? 모릅니다. 1등으로 통과했을 거라는 느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 느낌적인 느낌입니까? 그럼요. 네, 네, 뭐 모릅니다.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추가 질문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선 연기 이야기가 좀 나오던데 의원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저는 뭐 오늘도 아마 그 최대 확진자 수가 발표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인데요. 네네. 예전에 우리 한번 그 경선 연기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당원 당규상의 해석을 두고 후보자들 간에 어찌 보면 유불리를 둘러싼 그런 논쟁이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냥 원칙대로 빨리 합시다.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뭐 당원 당규상의 문제가 아니라 방역 지침상의 문제이고 국민 안전의 문제라서요. 좀 심각하게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처음에 경선 연기 주장이 나올 때도 내걸었던 명분이 코로나 방역 아니었었습니까? 그때도? 그때는 조금 더 있으면 마스크 벗고 할 수 있다 이런 거였죠. 그렇죠. 좀 연기하면.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상황이. 그러니까 오히려 악화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네. 계속 가는 게 맞냐 이런 얘기고요. 그때는 조금 더 기다리면 아주 일상을 회복한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송영길 대표는 한 2주 정도를 보고 결정을 하자 이런 입장을 내놨던데. 아마 뭐 제 생각에는 2주간의 4단계 상황을 좀 지켜본다. 그래서 상황이 좀 잡히면 그대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기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찌 보면 합리적 판단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중요한 건 국민들에게는 2명 이상 모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정작 집권 여당은 그냥 뭐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이 경선 일정을 진행하는 것을 어떻게 보실지를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잘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코로나 방역 상황과 연동이 된다고 그러면 하고 그러면 경선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럼 상황은 어떻게 지금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준점을? 들어가는 경선 연기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방역 당국의 규정과 지침에 근거해서 하자는 말씀이고요. 네. 그걸 푸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겠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정은경 그 질병관리청장 말씀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에는 8월에 뭐 2,000명 넘게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그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월에도 어떤 그 기약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린 건데. 네, 아니 근데 지금 연기를 할 건지 말 건지조차 뭐 얘기가 분명하지 않은데, 네. 뭐 그 논의 자체를 하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 논의를 하면 당연히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연기할 건지를 같이 논의하겠죠. 기준점은 같아야 된다고 봐요. 국민 안전과 국민들이 민주당의 경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떠실지를 정치적으로 잘 판단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그 컷오프를 1등으로 통과했다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한데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의원님의 지지율이 별로 반등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제 시작인걸요. 뭐 우리가 동계올림픽의 그 쇼트트랙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금메달감인 선수들이 그 예선에서 조별 예선에서 그렇게 힘을 안 써요. 예. 그리고 결승전에 가서 메달을 결정하는 결승 상황에서는 정말 악착같이 뛰어서 깻잎 반장 차이로 나를 먼저 들이밀어서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국민들께서는 당원들께서는 그리고 지지자들께서는 이제 누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어서 정권 재창출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거냐 이 문제를 보고 계시고요. 안정감 있고 실력 있는 그리고 파격적인 젊은 후보 박용진이어야 대통령 선거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될 거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그 눈에 띄는 공약, 정책, 비전
이런 거를 좀 준비해서 차분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 사실 박용진 하나다. 다른 분들은 다들 그 자신의 공약이나 정책도 좀 분명하지 못하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구도와 개파 중심의 이런 시각으로만 이 경선 상황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네.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런 불안한 후보 그리고 그저 그런 후보와 그리고 정책 없는 후보들로는 어렵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상당히 각을 세우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의원님은 나는 이재명 지킵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제가 삼성 총수 일가의 불법 행위를 뭐라고 그랬는데 삼성 저격수라고 자꾸 그러길래 네. 오히려 나 때문에 삼성이 잘 될 겁니다. 이 말씀으로 삼성 지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 예비 경선, 본 경선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책을 서로 검증하고 누가 더 자격이 있는 후보인지를 논쟁하는 것이 네. 내부 경선 과정에 꼭 필요한 과정이잖아요. 네. 절차잖아요. 근데 그거를 했다고 이재명 저격수라고 그러길래 나중에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재명 후보가 우리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박용진의 이런 검증 과정과 토론 과정이 약이 될 거다 이런 말씀으로 드린 거고요. 네. 그러나 이제 본경선이 시작이 됐고 박용진은 박용진의 정책, 국부펀드 전략으로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만들겠다는 약속, 경제성장 전략으로 일본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 또 남녀평등 복무제, 모병제로 누구도 넘보지 못할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공약을 내세워서 제 색깔과 제 비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안한 이재명, 그저 그런 이낙연으로 가면 대선 승리가 어렵지 않겠냐. 네. 안정감 있고 실력 있는 박용진으로 가자.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비교해서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퍼뜩 떠오르는 게 그저 그런 그 이낙연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최근에 어제 그러니까 오늘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낙연 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좀 반등 추세인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것도 그저 그런 겁니까? 그렇죠. 사실 그분이 지금 뭐 한 10몇 프로대 올랐다고 그러시는데 네. 원래 40몇 프로대 계셨던 분 아닌가요? 예. 그 국민들께서 이미 총리를 하던 시절에 어떤 정책을 썼고 어떤 말씀을 했고 당대표를 할 때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다 보셨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 토론회 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고 그러셨잖냐. 근데 그 전쟁에 김현미 장관보다 더 높은 결정 단위에 있었던 분인데 총리로서 이 부동산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 아니시냐. 그런데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똑같은 정책을 가지고 나오면 국민들이 그저 그런 정책이다, 그저 그런 후보다 이렇게 보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어떤 정책과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내놓기보다는 그분의 전략적 선택을 봤는데 사면론으로 곤욕을 치르고 또 우리 당원 당규 고쳐서 후보 내는 걸로 패배를 자초하고 이런 선택을 해왔던 후보가 제대로 된 우리 그 대선 승리를 만들 수 있고 약속할 수 있냐. 우리 내부에서의 뭐 누가 1등이냐에서는 눈에 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좀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저 그런 후보다 국민들에게 식상한 후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론조사 반등 추세조차도 그저 그런 변화일 뿐이다. 별로 의미 없다. 이런 평가십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뭐 압도적인 단독 1위였던 분이었어요. 그럼 왜 여기까지 왔었는지, 지금 반등의 의미는 뭔지, 이게 본인이 잘해서인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불안함이 증폭돼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불안하면 이낙연 후보가 조금 반등하면 그 이낙연 후보가 대선 승리의 카드가 되는 건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파격적이고 누가 필승 카드인지가 중요하지, 우리끼리 내부에서의 그 도토리 키재기 시속 게임으로 바라보는 건 뭐 저는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여론조사 관련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릴게요.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좀 빠지는 추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지지대에서 지금 이탈하고 있는 층을 좀 보니까 이 중도 무당층에서 좀 예민하게 반응한다라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추세가 강화된다면 그건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고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예전에 왜 윤석열 전 총장이 후보로 나오면 1시간만 시간 주라. 아, 이차를 예. 다 예. 드러내 볼게요. 이랬는데 저 지금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들였어요. 몇 한 번? 시간도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 검증을 할 정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그럴싸한 이벤트와 행보만 보이고 있는데 네. 대통령이 그럴싸한 이벤트와 행보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국민들이 보는 눈이 얼마나 높고 날카로운데 그저 저렇게 눈가림용으로만 행보해서 그 민주당 흉보고 문재인 대통령 뭐 비판하는 걸로 자기 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지지율이 유지된다? 천만의 말씀이고요. 오히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고 보장되는 그 검찰총장을 헌신탑처럼 버리고 나와서 정권과의 그 갈등 국면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뭐 두고두고 이건 비판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검찰을 아예 그냥 정치 중립의 그 장에서 정치 한복판으로 끌고 와버린 역사적 과오만 지적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1시간 아니고 그럼 30분이면 족합니까? 30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러니까 그 검증할 정책도 없는 게 지금 가장 우스운 상황인 거죠. 저분이 무슨 정책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의원님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피해를 더 크게 입은 계층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제 당론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당론으로 결정하면 당인으로서 따라야 되는 거죠. 예. 그러나 그 당론이 결정되기 전까지 무엇이 합리적이고 국가를 위한 일이고 국민을 위한 일인지는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 지금 우리 대선 경선하면서 제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세금 많이 쓰기 경쟁을 하듯이 나는 1,000만 원, 나는 3,000만 원, 뭐 나는 1억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는데 그 돈이 다 세금을 가져다가 나눠주는 방식이거든요. 네. 우리 국민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분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스스로 노동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목돈도 마련하고 노후자산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마련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제도적 마련을 통해서 국민 스스로 부자가 되고 나라가 더 부강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보면 2010년도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해서 이겼던 무상급식 그 전투에 그 짜릿한 승리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그 어떻게 하면 세금을 효율적으로 나눠줄 거냐에 대한 고민만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 저성장 저출산의 기조 위에서 이런 세금 많이 쓰는 기조로 가면 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 저출산을 극복하고 저성장 상황을 벗어날 수 있고 나라를 더 부자로 만들고 국민을 부자로 만들 건지에 대한 성장 전략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경제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자임하는 분들은 있지만 이 성장 전략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어요. 의원님 그 법인세 감세도 주장을 하셨고 지금 또 선별 지급을 주장을 하시면 요 국민의힘하고 너무 비슷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일각의 비판도 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법인세 감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감세해서 이 경제 성장의 이 모멘텀을 만들어내자는 거고요. 네. 코로나 이후 상황을 반영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뭐 경제 정책으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감세든 증세든 저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걸 국민의힘에서 혹시나 주장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민을 위한 거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고요. 국민의힘이 예를 들면 우파가 이걸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거라고 그래서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그야말로 낡은 진영 논리일 뿐이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 동시감세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그 진보의 제3의 길에 의한 진보의 반격이라고 역사적인 연원이 있기 때문에 이 동시감세를 그냥 부자 감세다, 뭐 기업에 대한 감세다 이렇게만 치부할 일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 이거를 가지고 논쟁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하지 않고 이거는 저쪽 진영 거예요. 이건 우리 진영 거예요. 이건 너무 낡은 논법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의원님 인터뷰하기 전에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분은 미래 세대인 청년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도 개혁해야 되고 노동개혁도 해야 되고 교육개혁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혹시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아니 그럼요. 대한민국에서 노동개혁
교육과 교육 개혁이야말로 국민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바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기존의 호봉제 연봉, 그러니까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거, 그리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여러 고용 정책을 조정하는 거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2년에 우리가 복지국가, 우리가 경제 민주화의 담당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박근혜 후보가 그 당시에 중원으로 확 진출을 하면서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였다. 그리고 그리고 경제 민주화는 내가 적임자다 이러면서 김정인 당시 비대위원을 모셔가면서 그 자리를 선점했었습니다. 그 저희가 깜짝 놀랐었어요. 누가 중원을 차지하느냐, 누가 담대하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고지를 점령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 박용진의 동시강세 전략이라든지 노동개혁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제출하면 왜 이렇게 저 사람 이렇게 변했어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는데요. 아니 그럼 축구를 하면서 왼쪽 돌파만 하실 거예요? 중원 돌파도 하고 오른쪽 돌파도 하고 개인 전술도 쓰고 이렇게 해야죠. 여의도에 손흥민을 자처했던 박용진이 이 현란한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반드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승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부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최저임금인데요. 짧게 부탁드리게 한 30초 정도밖에 시간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인상률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쉽습니다. 솔직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건 국민들이 아실 거고 또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또 우리가 돌봐야 될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제 또 감안한 결정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